반갑습니다. 자, 오늘 148페이지 용도 지역 하다가 말았죠. 용도 지역. 일단 저번 주에 했던 것부터 이제 복습하면서 오늘 용도 지역 관리 지역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뭘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먼저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죠. 그래서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각종 행정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 들어가면 뭐였습니까? 광역? 둘 이상의 시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관할에서. 그렇죠. 관할에서.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역시 관할에서,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이고, 이 방향만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구체화시키는 계획.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 다 합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지금 이 정도를 안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체화를 한다고 했죠. 구체화. 구체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온다. 내용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 이 여섯 가지의 내용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획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까지. 그다음에 뭐 요까지 하고 나면 뒤에 이용 규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148페이지 용도 지역이죠. 1페이지.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용도는 쓰임이고 지역인데, 지역은 토지였습니까? 건물이었습니까? 토지. 자, 근데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까? 여기 있는 토지. 관할에 있는 거. 관할에 있는 토지의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전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분류. 근데 요 쓰임이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니까, 하나의 토지에는 둘 이상의 용도가 생활권이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분류가 크게 법에서는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하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크게 4가지 용도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도관농자 하시는 분들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용도는 요 4가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 우리나라 국토를 용도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을 하는 거죠. 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까지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요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입니다.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세분을 하죠.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했죠.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1종, 2종으로 세분합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은 다시 요거를 1, 2, 3종으로 세분을 하죠. 그래서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층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다음 상업지역을 세분하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중심은 도시의 심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일반은 일반적인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 기능은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유통,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근린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즉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세분하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그렇죠,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 위치하는 곳.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전용. 그다음에 일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수행하되 기타 뭐 주거라든지 일부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가 준공업 지역. 이렇게. 그다음에 녹지 지역을 분류를 하는데,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녹지 지역을 세분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 가능성.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근데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돼 있죠. 유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녹지 지역을 세분을 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뭐 나머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저번 주에 이 용도 지역들의 정의를 배우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도시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뭔가 단어가 주는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 학원 건물이 상업지역이라는 걸 맞출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관리지역, 얘가 문제예요. 얘가 관리지역만 가지고는 이 관리지역이 어딘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따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책에 보면은 관리지역 그 표에 148페이지 표에 맨 밑에 그 계획관리지역부터 보죠. 관리지역 안에 이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지금 148페이지. 여기 페이지 써져 있습니다. 여기 148페이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뭐 이렇게 돼 있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야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처음에 말했죠. 뭐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 어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이 있고 이런 데인데 이거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요 관리지역이 탄생하는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03년도부터 이제 탄생합니다. 03년도에 이 관리지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 이전에 관리지역을 빼면은 용도 크게 네 가지 용도, 관리지역 빼면은 세 가지 용도로 바뀌죠.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자, 보면 2003년 이전에는 관할 토지를 나눌 때 도시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관할 토지가 관리지역이 없으니까. 관리지역이 물론 예전에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럴 때 한번 보죠. 한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도시가 있으면은 이 도시 중심부를 위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도시가 이제 커 나가기 이전에는 이 도시 중심부만 빡빡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긴 한데 도시 외곽 지역 이런 데는 도시 지역에 가까운 게 아니라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가까웠겠죠. 명지 같은 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명지. 옛날에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가 뭐 도시 지역이 아니죠. 팝밭이죠. 팝밭.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용도 지역상은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도시가 커 나가기 이전에 개발되기 이전 상태에서 이럴 때는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해가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갑니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그리고 이제 차량이 보급되니까 90대 초반에 이제 차량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이 통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도시 외곽 지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규모가 예전에는 이 도시 중심부만 개발이 됐다면은 이제는 도시 외곽 지역까지 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도시라는 애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해 나가다가 도시 딱 경계 지역에 멈습니다. 이렇게 도달하죠. 도시가 성장해 나가다가 도시 경계 지역에 도달을 하면은 얘는 여기까지가 도시 지역이구나 하고 성장을 멈춥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그렇겠죠. 그냥 이런 거 성장해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농림 지역이 어딘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이라는 애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예전에 도시 중심부만 개발이 될 때는 여기도 논이고 농림 지역, 도시 지역에 접경해 있는 여기도 논이고 여기도 뭐 논이고 밭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이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도시가 성장해 나오니까 이 도시 지역에 원래 농사 짓던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갑자기 빌딩을 짓는 거죠. 이렇게.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접경지대가 도시가 이제 확장돼 나오니까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똑같이 이용되는 땅들이 이제는 선 하나 차이로 여기는 개발이 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도시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아 나는 농림지역이니까 개발 안 하고 참아야지 하겠습니까? 그냥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옆에 땅이 개발이 되는데 내가 나는 농림지역이니까 꾹 참고 계속 농사만 지어야지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과태료 맞고 벌금 물고 그냥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런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는 접경지대에서 위반 행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위반 행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농사지로 갔는데 선 하나 차이로 여기는 막 개발돼 있어 빛깔 반짝한데 내 땅은 농사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도시지역을 보는 거죠. 도시지역을. 농사지로 가서 도시지역 보고 농사지로 가서 도시지역 보고 농사지로 가서 도시지역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내 땅이 도시지역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반 행위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속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 지점 사이에 토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위반 행위들이 속출하고 막 도시 이게 개발이 완전 되고 개발이 완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극에서 극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 빼고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이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자, 이제 여기에다가 관리지역을 한번 넣어보죠. 관리지역이 없을 때는 관할 토지가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관리지역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관할 토지가 있고 역시 원래 있던 도시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네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랍니다.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게 있겠습니까? 도시지역. 그래서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띠를 둘러오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좀 관리를 하자는 거죠.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관리지역을 넣어놓고 이때 관리지역이 없을 때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맨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법상의 모든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도들 역시 어떠한 제도가 없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법으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리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개발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토지 이용에 이런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도시 중심부만 개발이 되다가 이제 도시가 성장해 나옵니다. 성장해 나오다가 여기 도시의 끝에 도달했죠. 그러면 이 도시는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죠. 근데 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요런 노란색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가 될 줄 알았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얘는 도시가 될 줄 알았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해 나오면은 이 계획관리 지역의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도시가 성장해 나오는 걸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도시가 될 줄 알았던 애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외곽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도시가 성장해 나왔을 때 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일부를 도시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거. 이게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자 여기는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바로 농림지역, 도시지역에서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가니까 토지용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접경지대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전의 대상인데 여기서 바로 넘어와 버리니까 이러한 것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파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다가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농림지역 핵심 코어는 그대로 놔두고 밖에서 농림지역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이렇게 밖에서 싸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그래가지고 도시지역이 성장해 나오더라도 아직 생산관리라는 보호막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농림지역까지 넘어오니까 이 농림지역이 잘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도시지역에서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와서 버렸는데 중간에 보전관리지역을 넣어가지고 도시지역이 성장해 나오더라도 일단 계획관리에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녹지가 밖에서 감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보전의 대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눈 뜨시고 눈 뜨시고. 아침부터 좋으니까 아침부터.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오죠. 잠이 오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21개나 써놓고 설명을 하는데 막 짜증나죠. 잠이 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처음 들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들어본 말인데 뭐 죽어져. 평창동, 성북동 이런 거 해야 재밌는데 막 이러니까 이렇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 그럼 부산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어디쯤이었겠습니까 보통? 명지나 기장 이런 데겠죠. 명지나 기장. 근데 이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얘는 도시가 될 줄 알았던 애니까 풀어가지고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진짜 보호해야 되는 저쪽에 뭐 명지 지나가지고 논밭이라든지 이런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잘 보호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변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보호를 하고 있고 도시지역도 이 도시가 될 줄 알았던 애들을 계획관리로 미리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2003년 이후에 2003년에 요 관리지역이 맨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 이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여기 당연하겠죠. 이걸 전문가들은 다 알았겠죠.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있는 건데 그렇죠? 이미 근데 지금은 다 가격이 개발 이익까지 향후 개발 이익까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계획관리는 이미 비쌉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공인중개사만 해도 40만 명이라는데. 근데 수업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수업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이런 그림을 국내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거의 유학파들만 아는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이 그림. 그래서 관리 지역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예전에 관리 지역이 없을 때는 이런 접경 지역에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관리 지역이라는 개념을 넣어주면서 이 충돌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안 일어나진 않겠죠, 당연히. 안 일어나진 않는데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충지대라고 생각해요. 완충지대, 관리 지역, 완충지대. 이렇게 중간에 완충지대를 넣어가지고 토지용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데가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이렇게 하면은 총 21개의 용도 지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저번 주에는 용도지역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빨리 외우면 좋습니다. 어차피 뭐 시험 치기 전까지는 외울 겁니다. 이거는. 근데 11월, 12월 달부터 암기 부담을 드리기 싫어가지고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용도, 9개 지역 정도라도 외우시는 게 뭐 공부할 때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뭐 개발법, 정비법 가도 이러한 용도 지역의 개념들은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뭐 최대한 빨리.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11월 달부터 이제 학원에 오셨는데 1, 2월 달에 처음 오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건 아닌데 합격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1, 2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그때 또 제가 용도 지역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처럼 똑같이 졸고 있겠죠. 똑같이. 근데 나는 11월, 12월 달에 한번 들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들리는 거죠.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저기 보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정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익히는 게 수업을 듣거나 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암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토지에는 용도 지역은 하나는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 관할 토지 전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분류를 보면은 일단 법에서 크게는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네 가지 용도로. 그 네 가지 용도가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자지 말고. 그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잠이 오지. 첫 번째가 도시지역, 두 번째는 관리지역, 세 번째는 농림지역,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은 내 입으로 뱉어보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뱉어보는 거. 그 길거리 다니면서도 계속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친놈이라 생각하겠지만은 그 시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 그렇게 해야 합격하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을 하죠.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녹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묶여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녹지지역 역시 도시지역이긴 하지만은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이죠.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는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 그러니까 크게 이거를 법에서는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법률을 적용할 때 이럴 때는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말고 나머지니까 뭡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근데 이 비도시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은 좀 비슷한 게 녹지지역.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용도 지구에만 가도 나오는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인지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래서 요걸 다시 앞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도시지역이랑 요 나머지 세 가지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세분을 하죠.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 개발 안 되는 데는 보전 녹지, 개발이 유보돼 있는 데는 생산 녹지, 개발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 녹지 이렇게 세분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지역의 개념 이렇게. 이 그림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벽한 그림, 완벽한 관리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나올 때 받아주는 데가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도시 외곽 지역 쪽에 지역이 돼 있겠죠. 이런 데는. 근데 도시 외곽 지역 중에서도 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금정산, 산꼭대기 이런 데 당연히 지정을 안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명지라든지 기장 이런 데, 평지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에 지정하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 되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란의 껍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농림지역과 같이 활용을 합니다.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기서부터 농림지역이 시작이 돼버리면은 이 농림지역의 침해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다가 생산관리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존에 관리지역이 없을 때 일어나던 토지 이용에서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21개 용도지역.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용도 지역은 왜 지정할까요? 왜 지정합니까? 공법은 무슨 법입니까? 규제법.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가하려고, 규제하려고 토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첫 번째가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이 세 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자, 건축 제한은 뭐냐면은 각각의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서가 나오면은 한 20페이지 가까이 걸쳐 가지고 빼곡하게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표가 그때 가면 다시 보여드릴 건데 자 1번 해가지고 요거 순서대로 요 그대로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령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대통령 영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요거는 지을 수 있어라고 규정을 돼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 빼고 나머지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건물들을 규정했어.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안 되지만은 조례로는 요거를 지을 수 있어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쪽 칸에 있는 거 대통령령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전국 어딜 가나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 대통령에서. 근데 전국 어딜 가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칸에 있는 것들은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가 다르고 뭐 김해시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칸에 여기 거는 안 되지만은 여기 거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례집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지역 조례집을.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집을 찾아보면은 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이 건물은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오겠죠. 의뢰인이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뭐 주유소를 하려고 한다.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유소 할 수 있는 땅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땅을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주유소가 되는 땅을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 저런 데는 주유소 이런 거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이런 데 주유소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는 주유소 이런 것들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찾아왔을 때 뭐 내가 뭐 지으려고 하는데 요양병원 지으려고 한다 내가 요새 요양병원 핫하죠 이게 돈이 된다던데 이게 요양병원 지으려고 한다. 돈 많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 요양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되는 땅 좀 알아봐줘.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연산 로타리 가면 요양병원 되게 많죠. 연산 로타리 거기 이제 상업지역이 있죠. 그러면 요양병원은 상업지역에는 지을 수 있겠네.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요양병원이 되는 땅을 알아봐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이 어딘지를 보고 그 용도 지역에 요양병원, 뭐 주유소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검토를 하고 중개를 해줘. 잘못했다가는 바로 새거는 차는 거죠. 이거 소송 붙습니다. 이런 거. 어저께 아는 동생이 저쪽에 온천 4구역 그 앞에서 중개사무소를 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나서 한 달 동안 2천만 원 찍었다고 자랑을 하던데 바로 강의를 감두고 싶은 마음이 걸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밤도 없이 왔다 갔다 해도 그래 못 버는데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나서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온천장 지하철역 쪽입니다. 온천장 지하철역. 온천장 지하철역에 딱 내리면은 그 앞에 그 이대호 집 아스타 있습니다. 아스타. 이대호 거기 살죠? 거기 안에 목욕탕도 있고 온천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아스타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온천 성당 그 동네 별장 뒤쪽으로 그쪽이 온천 4구역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남 로타리 올라가는 길 거기가 온천 2구역이고 4구역 아니고 2구역 여기. 그다음에 4구역 여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레미안이랑 아이파크랑 결합 컨소시엄 해가지고 3,000세대 짓고 있고 이쪽에. 그다음에 요 4구역이 4,0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온천장 그 앞에 SK 3차 짓고 있는데 거기도 또 한 몇천 세대 되는 것 같은데 한 1,000세대가 안 되는가. 아무튼 SK 3차 요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짓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데 요 사지구 요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풀리자마자 서울에서 버스 2대 대절해서 내려왔다고. 그 사람들 내려오면 쇼핑하고 갑니다. 쇼핑하고. 그 나한테 하는 말이 서울 사람들 너무 좋다고. 중개 수수료도 안 깎는다고. 107만 원 나오면은 110만 원 주면 됩니까? 이러고 바로 간다고.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됐다고. 너무 좋다면서. 서울 사람들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들 내려오면은 진짜 그냥 사러 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온천장역에서 약간 내려오면은 그쪽에 지금 레미안이 있습니다. 레미안이. 얼마 전에 거기가 평당 2,200인가 거래했다고. 2,200. 상당히 비싼 거죠, 이게 지방에서. 이게 그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2,2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레미안이 온천장 역 앞에. 요새는 그 해운대는 좀 오래돼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해운대 신도시라고.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초반은 아니고 중반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지역들이 한 30년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좀 낙후가 되니까 이쪽에 막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다 이렇게 오래 보고 살고 이러면 우울증 걸린다죠. 이쪽 동네 쪽이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 아는 공인 중에서 그쪽에 몇 명 있는데 막 해운대에서 한 10억씩을 들고 온답니다. 상가 살라고. 10억짜리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제일 핫한 데인데 최소한 15억에서 30억씩 하고 있는 거 지금 그쪽에. 막 그쪽에는 워낙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돈 싸들고 와도 주인들이 팔질 않답니다. 상가를 뭐 평당 막 3천, 4천씩 부른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2천 이상 거래가 됐던데 실제 거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는 2천 이상 실제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그 바로 뒤에가 온천 4구역이니까 여기 걔가 이제 이제 분양권 전매가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됩니다. 그게 자기가 거래했던 게 평당 1,700 이상으로 거래를 했다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1,000만 원? 얼마였다더라? 까먹었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보통 1, 2억씩 바로 뛰어서 그날 해제된 날 바로 1억씩 뛰어가지고 서울에서 버스 2대 대절해서 내려오고. 이런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달에 막 2천만씩 찍고 막. 자기 사무실에서만 그 달에 이번 달에 6천만 원인가 했다던데. 자기 아버지랑 지랑 둘이 하잖아. 둘이.
둘이 하는데 아버지가 21억짜리 땅을 하나 했다. 21억짜리. 이거 하나 하면 얼마인데 이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 딱 하나 하면 1년 연봉이 21억짜리 땅. 이런 것들을 그 아버님은 되게 오래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래 하시다 보니까는 1년에 이런 거 하나씩은 한답니다. 이런 거. 근데 경기 안 좋을 때는 짜잘한 거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게 안 받쳐주니까 요거 딱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빡빡한 거죠. 근데 경기가 좋으면은 이런 거 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짜잘한 아파트 빌라를 딱딱 받쳐주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자격증이 되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커피는 그럼 네가 사라.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중개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우리나라에 외운 사람도 없고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21개의 표가 있는데 이게 막 20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요래. 조례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조례상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맞출 수는 절대 없는 문제. 그러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보기에 있는 5개의 시설 중에 넣어보고 가장 안 어울리는 거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글자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의 지역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이제 건축 제한, 뭐 용도 제한이라고 하면 용도 제한. 용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용도가. 이제 건축 제한이고 그 다음에 이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영해사입니다. 대통령 영해사. 대통령 영해사 하는데 원칙은 대통령 영해사 하는데 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안 하고 개별법에서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적혀 있던데 동그라미 2번에 1번부터 보면은 용도 그 음영 처리된 박스 맨 밑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었죠. 부령은 시행규칙,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 아직도 14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안 봐야 되는데 눈에 너무 잘 보여. 자, 2번 단 동그라미 1의 행위 제한. 자, 원칙은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예외로 개별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있음을 반드시 정리하여 둔다. 이 정리는 한 3, 4월 달 가서 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뭐 3번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요게 이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거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지는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덮여지는 비율. 그래서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은 대지 중에서 절반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라 이 말이었죠. 그래서 50%로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 50% 안으로만 지으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뭐 50%, 100%, 100%는 안 되고 50%, 40%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대지 건물이 지어지는 땅의 면적 분의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덮는 면적 요거의 비율. 그래서 이제 건폐율. 이렇게 요 말 그대로죠. 그대로. 이렇게.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땅 중에서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곱하는 거. 이게 이제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연면적에서 이 용자 이게 얼굴 용자 뭐 용량 같은 걸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비율입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는 비율. 뭐 1층, 2층, 3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있죠. 이렇게 4층짜리.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50제곱미터로 동일하게 딱딱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 자,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이 50, 2층의 바닥 면적이 50, 3층의 바닥 면적이 50, 4층의 바닥 면적이 50이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 다 똑같으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다 똑같으니까 1층의 바닥 면적 있고 2층의 바닥 면적 있고 3층의 바닥 면적 있고 이걸 연자 써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재복구나든지 뭐 재난수습 이런데 총 동원된 연 인원이 뭐 100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때 연자가 1년에 동원된 그 연자가 아니라 총 인원을 뜻합니다. 총 인원 이을 연자. 그래서 면적을 읽는 겁니다. 바닥 면적을 이어가지고 이 면적.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면적이 연면적.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 있는 요 비율이 용적률을 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 분해, 이게 쌓아 올라가 있는 게 얼마만큼이냐라는 게 용적률. 이렇게 이 용량을 나타내요. 건물의 용량을 이렇게. 건폐율은 덮여지는 비율.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행위 제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지정. 저번주에 했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했죠. 요 절차가 계획이었죠. 계획. 요 계획이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마찬가지 용도 지구를 변경할 때,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오늘 간단하게만 하면은 자,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가 계획 같은 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입안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고 했습니까? 수립. 그 다음에 결정 대신에 승인. 이렇게 구속력이 없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을 만들고 확인받고 수립, 승인 이런 말을 쓴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구속력이 있는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 뒤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고시라는 말이 있긴 한데 결정고시, 입안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6가지 행위를 하는 이 개발사업 빼고, 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빼고 나머지 5가지는 싹 다 입안 결정고시라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의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의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즉 입안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안 결정고시. 이렇게 입안 결정고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근데 이것도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외들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입안 결정고시 중에 일부 절차나 전부 절차를 생략하고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보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1, 2월 달 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용도지역 다시 한번 나머지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똑같이 할 건데 일단 분류 요거 다시 한 번만 해보죠. 크게 4가지 용도로 분류하죠. 그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을 세분합니다.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이 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세분하면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렇게 1월 달 되면은 아마 이 용도지역 빈칸 구멍 다 뚫어놓고 쪽지 시험을 칠 겁니다. 100점 못 만들면 집에 못 갑니다. 진짜인데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을 겁니다. 쪽지 시험 내주고 100점 아니면 문 앞에 지키고 있어야지 이렇게 못 가게. 일단 요게 이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용도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